도성의 바닥에서 새어나오는 백성들의 곡소리,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주고받는 관리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이괄은 이를 모두 들으며 점점 결심을 굳혀나갔다. 자신은 어느 누구의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북방에서 피를 흘려 공로를 세운 자는 자신이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고 적을 쓰러뜨리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내였다. 한성의 화려함은 그에게 부질없는 감옥 같았다. 정이품의 높은 관직은 이름뿐이고 그의 진정한 가치와 의지는 이 화려한 담장 너머에서 숨 막히는 듯 느껴졌다. 그날 밤 창밖의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숨죽인 듯 깜빡였다. 이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센 바람과 함께 달리는 말, 산과 초원을 누비는 자유의 기억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결심했다. 이 도성, 이 왕, 이 체제 속에서 단지 채스를 두는 졸로 머무를 수는 없었다. 자신의 운명은 칼날의 끝자락에서 결정될 것이며 화려한 갑옷 같은 이 도시를 부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했다. 나는 결코 도성의 화려한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다. 이괄은 낮게 중얼거렸다. 칼을 잡은 듯 무거웠던 손끝이 이제는 가벼웠다. 그의 눈동자는 먼 북녘의 설원이, 그 끝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결전이 어른거렸다. 이제 그는 다시 스스로의 운명에 칼끝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성공한 후의 조선은 겉으로는 새 왕조의 안정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경복궁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인조는 비록 피의 대가를 치르고 왕좌를 손에 넣었지만 그 자리를 둘러싼 권력의 지형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서인 계열의 핵심 인물인 김유와 이귀는 반정의 공을 두고 미묘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틈새에서 인조는 이괄이라는 날카로운 장수를 손안에 쥐고 있었다.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문신 세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장군의 칼끝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해질 무렵 경복궁의 작은 정각 안에서 김유와 이귀는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웃음은 부드럽게 번지는 듯했으나 그 이면의 숨은 의도는 마치 날선 비수처럼 반짝였다. 반정의 공로는 모두가 나누어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유는 느릿하게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끝부분이 아릿하게 떨렸다. 다만 그 중에서도 중심이 있어야지요. 혼란스러운 권력 구도를 잡아줄 기둥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 말에 이귀는 눈빛을 가늘게 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중심이라 그것이 과연 공의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야심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냉랭해지자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쉬이 말을 붙이지 못하고 시선을 흩뜨렸다. 서인 세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신경전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조선의 전국 향방을 좌우할 치열한 내부전이었다. 그날 밤 깊은 달그림자가 침전을 덮은 때 인조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유와 이귀의 미묘한 싸움은 어찌 보면 왕권 강화에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두 문신이 서로를 견제하는 한 어느 한쪽이 왕권을 위협할 만큼 과도하게 커지기 어려울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새 왕조의 골간이자 조정의 뿌리였다. 이 뿌리가 갈라져 썩어간다면
그 피해는 왕실과 나라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이었다. 인조는 생각에 잠긴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괄, 그는 반정의 공신이며 북방 전장에서 공을 세운 실전 무장이다. 이런 인물을 왕 자신이 가까이 두고 통제한다면 김유나 이귀 같은 문신 세력이 함부로 설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괄은 독자적인 칼날을 지닌 위협적인 존재였다. 문신들은 입을 모아 이괄은 위험한 인물이라 경고했지만 인조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괄은 호랑이와 같았다. 멀리 두면 자신을 잊고 산악 너머로 사라질지 모르나 가까이 두면 언젠가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는 법. 그럼에도 인조는 결심했다. 그를 한 성에 두어야 한다. 북방으로 돌려보내면 그곳에서 스스로 세력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권을 뿌리째 흔들 어떤 움직임이 생길지 모른다. 가깝게 두고 끊임없이 눈길을 주어야 했다. 왕의 그림자 아래 묶어두면 이괄도 함부로 날뛸 수 없으리라 믿었다. 그 시각 한 성의 관에 머무는 이괄은 북방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한 뒤로 화를 참느라 이를 악물고 있었다. 전장에 나서야 할 몸이 행정 업무에 파묻혀 있는 신세라니 마치 호랑이를 좁은 우리 안에 가둬둔 꼴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조심스레 위로했다. 장군, 어찌하여 폐하께서 장군을 이곳에 묶어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방이라면 장군께서 가장 빛날 곳인데 말입니다. 이괄은 허공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왕은 나를 믿지 않아. 내가 궁을 향해 칼을 겨눌까 두려운 게지. 그러나 불만으로 차오른 속내는 더욱 거칠게 맹수를 흔들고 있었다. 문신들은 말로만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 칼과 말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북방은 불안하고 국경은 흔들리는데 그저 붓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말하는 자들의 위선을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김유는 은밀히 이괄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귀 또한 이괄이라는 존재를 마냥 두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인조는 또 다른 의도로 이괄을 조정판에 올려놓고 있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권력의 삼각구도는 점차 기이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어느 밤 김유의 측근이 몰래 이괄의 부하를 만났다. 구석진 뒷골목, 등불 하나에 겨우 비치는 어두운 얼굴들 사이에서 귓속말이 오갔다. 장군께 전하시오. 북방으로 가고 싶다면 왕의 의지를 거슬러야 할 것이오. 이 음험한 속삭임은 곧 이괄의 귀에 닿았다. 이를 전해 들은 이괄은 소나귀에 들어찬 공기를 거칠게 움켜쥐며 분노를 삼켰다. 왕이 나를 도구로만 볼 작정이라면 내가 그 도구가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목구비가 굳어지고 눈동자는 불길 같은 광채가 맴돌았다. 사방으로 미묘한 신호와 음모의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한성 도성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눅눅해졌다. 김유와 이귀는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이괄을 무대에서 내려오게 할 궁리를 거듭했고, 이괄은 자신의 칼끝을 어디로 겨눌지 깊이 고민했다. 인조는 이 모든 움직임을 나름대로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길한 불씨들이 사방에 뿌려진 상태였다. 언젠가 이 불씨가 바람을 만나 불길한 불꽃으로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궁궐 문턱을 지키던 병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성이 곧 전장이 될지도 모른다. 달빛 아래 아무도 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도성 안에 서린 긴장과 욕망, 그리고 두려움의 기류가 어둠 속에서
무거운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정한 권력의 삼각구도는 마치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그 시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놓일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1624년 1월, 한겨울의 기운은 여전히 거세었다. 궁 안팎의 분위기는 칼바람처럼 날카로웠고 조정은 또다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북파와 뜻을 맞춘 서인 세력은 이미 인조를 둘러싸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반정에 기여했던 공신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그중 변방에서 만의 병력을 거느린 부원수 이괄은 그야말로 눈엣 가시였다. 서인들의 거두인 이귀는 밀실 회동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괄이 북방에서 군사를 끌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오. 사전에 그를 제거해야 하오. 그의 말에 문회, 허통, 이유 같은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미 결단의 냉정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인들은 조용히 조정 내 각처에 떠돌던 이괄이 별난을 꾀한다는 소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허통과 이유가 앞장서서 인조에게 줄줄이 상소를 올렸다. 폐하 이괄의 군세는 이미 만을 넘어섰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한양으로 쳐들어와 중앙을 위협할 수 있사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들 이전을 비롯하여 한명년, 정충신, 기자헌, 현집, 이시연 등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인조는 차가운 궁궐 바닥에 앉아 서인들의 상소를 훑어보았다. 왕좌에 앉은 지 꽤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그는 반정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신들이 많아 권력 판도가 복잡했고 특히 이괄 같은 강력한 칼을 쥔 무장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괄이 정말 변란을 꾸미는가? 아니면 서인들이 또다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인가? 인조는 혼란스러웠지만 세차게 밀려드는 서인의 공세를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한편 북방의 이괄 진영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거세게 번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이괄 대감을 영모로 몰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괄 대감을 소환해 문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더이다. 이괄은 밀려드는 소식들을 들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비록 부원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국경 수비의 총책임자로서 목숨을 걸고 외란과 후금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영모의 표적이라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장막 안에서 이괄은 신뢰하는 부하 장수 몇 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했다. 내가 반정에 참여해 이 나라의 새 판을 짜는 데 공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신을 의심하며 제거하려 하다니. 그러자 그의 아들 이전이 나섰다. 아버님, 서인들이 이미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당하기만 할 순 없습니다. 이괄은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불끈 쥔 손에서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간 듯했다. 조정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나를 죄인으로 몬 뒤 처형하겠지. 그러나 내가 여기서 군사를 일으키면 그것은 정말로 영모가 되고 말 것이다. 장막 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고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조정에서는 이괄을 향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이귀는 연일 상소와 보고서를 인조에게 올리며 이괄의 반란 가능성을 강조했다. 폐하, 이괄이 방비를 목적으로 무기를 비축한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북방에서 이미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회도 이에 거들었다. 그를 그냥 두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곧 더 큰 피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조는 서인들이 올리는 보고서마다 사실 여부를 가려볼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보고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고 그 내용은 점차 과장되고 섬뜩해져 갔다. 결국 인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1624년 초겨울의 새벽, 한양의 궁궐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다. 해가 차에 떠오르기 전 서인들의 모임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귀를 비롯한 서인 핵심 인물들이 옹기종기 모인 가운데 그는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괄과 그의 측근들은 우리 서인의 권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해군과 맺어온 끈끈한 과거는 인조패에게 큰 불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문회와 허통, 그리고 이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의 표정에는 이미 결정된 결말이라도 본 듯한 묘한 확신이 스쳤다. 그래요.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 이괄과 그 부하들은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궁궐 안팎에 스며드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서인들의 음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정공신이라 하면 보통은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라 하여 예우를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괄과 그의 측근들은 달랐다. 그들은 광해군과 친분이 깊었고 반정 이후에도 조정과 군사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괄, 반정의 2등 공신이며 북방을 방어하는 부원수. 관북 지방에서 만병력을 지휘할 만큼 강력한 무인이다. 그러나 서인들에게는 그 군사력이 언젠가 중앙을 위협할 칼로 보였다. 이전 이괄의 아들. 뛰어난 무예와 재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였다. 하지만 서인들은 그의 야심을 과장하며 조정의 의심을 부추겼다. 한명년 광해군 시절 신임을 받았던 장군. 반정 이후 서인과 의견이 충돌하여 자연스레 이괄의 측근으로 분류되었다. 정충신, 광해군 치세에서 군사를 자문했던 인물. 인조 즉위 후에도 서인의 정책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기자헌, 한때 영의정을 역임한 관료. 광해군을 보좌하며 조정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으나 인목 대비 폐위 문제로 서인들과 불화가 깊어져 귀양까지 갔던 전력이 있다. 현집 훈련대장으로 조선의 군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인조 반정 이후 그의 지위는 위험해졌다. 이시연 반정에 협조해 순변부원수 직에 올랐으나 강력한 군권과 광해군과의 인연 탓에 서인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다. 서인들은 이들을 광해군의 잔당으로 칭하며 조금씩 조정 밖으로 내몰기 시작했다.